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수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남북 간의 잠수함 전력 증강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핵무기 개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수함 건조는 난이도가 높다. 실제로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설계 및 건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 등에 불과하다. 하지만 잠수함은 바다의 수중 환경이 복잡해 초선함이나 해상 초계기가 탐지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해상에서의 전략적 억제력이 크다. 남북이 오래전부터 잠수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거북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잠수함이 거북선과 유사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국내 기술로 만든 두 번째 장보고 3급 배치 1 잠수함 안무함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진수식을 치른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한 창호함에 이어건조된 잠수함이다.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음파 탐지기 등 핵심 장비들을 자체 개발, 국산화 비율을 기존 장보고 2 잠수함보다 2배 정도 높은 76%로 끌어올렸다. 장보고 3급 배치 3에서는 국산화율이 90%에 달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장비를 국산으로 조달하게 되는 셈이다. 손원 1급 잠수함에도 탑재된 공기분류 추진 장치는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2주 이상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안무함의 가장 큰 특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다. 안무함은 도산한 창호함처럼 콜드런치 방식의 수직 발사대 6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콜드런치는 고압, 고열의 가스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사출한 뒤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해 표적으로 날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잠수함 선체 손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내부 공간이 좁고 해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 전체 중량이 최소 10톤이 넘는 SLBM을 바닷속에서 사출해 발사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높은 압력과 열이 발생한다. 발사관을 튼튼하게 제작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잠수함 중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가볍고 튼튼한 발사관 제작에 필요한 합금 기술, 콜드런치 방식에 적용되는 사출용 추진제 기술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기술들은 개발 난이도가 높다.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실전 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발사된 SLBM이 엔진 점화에 실패해 추락하면서 잠수함 선체를 강타하면 해당 잠수함은 침몰 위기에 직면한다. 발사관에서 사출되지 않으면 해당 잠수함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러시아 해군 원자력 잠수함 라자는 훈련 도중 SLBM 2발을 쏘려했는데 한 발이 발사관에서 사출되지 않아 불발된 미사일을 실은 채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했다. 수십 년 동안 SLBM을 운용한 러시아도 사고를 겪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남북은 그만큼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북한이 북극성 SLBM 개발 과정에서 지상 및 수중 사출 시험을 지속한 것도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신뢰성을 쌓으려는 의도다. 군은 공식적으로는 3,000톤급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장착 여부와 SLBM 탑재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SLBM 발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은 이미 완료됐으며 지상 사출 시험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산한 창호함이 전력화되는 2020년대 초반쯤 현무 이씨와 위력이 비슷한 사거리 800km급 SLBM이 비밀리에 전력화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극성과 북극성-3형 SLBM을 개발한 북한도 대형 잠수함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공격으로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파괴됐을 때 한반도 남부나 일본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꾀하려면 SLBM 탑재 잠수함이 필요하다. 제1경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한미 연합군이 공격적인 작전을 취하는 것을 다소나마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잠수함 건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 2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척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 척은 신형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모습을 드러낸 로미오급 개량형은 3,000톤급으로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극성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한 신포급보다 크다.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은 4,000에서 5,000톤급으로 SLBM 6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도산한 창함과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타격력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달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등장한 북극성 -4형을 탑재한다면 사거리나 파괴력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도산한 창호함이나 일본 소류급처럼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로미오급 잠수함은 수중소음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은 함교 뒷부분이 튀어나와 있다. SLBM 탑재 수직 발사대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소련 시절의 러시아 잠수함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수중 저항과 소음을 유발해 서방에서는 쓰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23일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한 모습. 왼쪽의 붉은 원은 SLBM 발사관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1970년대부터 잠수함을 운용했고 연어급이나 유고급 잠수정을 건조한 경험도 있지만 2,000톤 이상의 배수량을 지닌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다 해도 수중 항해 특성이 달라지는 만큼 안정성 등의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북극성 SLBM을 개발했지만 발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망신을 당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북한이 로미오급 개량형을 진수해도 실제 작전 능력 확보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 잠수함 성능이 뒤떨어진다 해도 한반도 남부나 일본 연안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 잠수함들이 신포항에서 자취를 감추기만 해도 한미 연합군은 동해 전역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해군기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는 기만작전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북한 잠수함 활동 영역인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수계가 빈번히 발생, 잠수함 탐지가 쉽지 않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경우 대응책을 놓고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SLBM 수직 발사대 갖춘 3,000톤 잠수함 진수 몸집 2배, 자막 능력.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안모함이 착공 4년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안모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안모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한 창호함의 연장보고 3급 배치 1, 2번함으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됐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가리킨다. 배치 1에서 2, 3으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개선된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와 소나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했다. 전체 국산화 비율은 76%다. 기존 1,800톤급보다 몸집이 2배 커진 안모함은
길이 83.3m, 폭 9.6m로 AIP 시스템을 갖춘 디젤 잠수함이다. AIP 시스템을 갖추면 구형 잠수함과 달리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안무함은 2주 이상 장항이 가능해 해군의 잠수함 작전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이상으로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다. 안무함은 도산한 창함과 마찬가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6개인 콜드런치 방식 수직 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의 군이 보유한 1200톤급 및 1800톤급 잠수함과 가장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콜드런치는 발사관에서 고압, 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점화해 날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사일이 발사관 내에서 점화된 후에 발사되는 한런치 방식보다 잠수함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적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역시 같은 방식의 SLBM 콜드런치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은 공식적으로는 3000톤급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장착 여부나 직경, 길이는 물론 SLBM 개발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무함이라는 한 명은 독립운동에 공헌하였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사용해온 전통에 따라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주역인 안무 장군의 이름을 땄다.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일제 군대 해산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20년에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승전에 큰功을 세웠다. 그러나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같은 해 순국했다. 한편 이날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 절단은 해군 관습에 따라 서 장관의 부인인 손소진 여사가 절단했다. 이어 서 장관 내외가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의 샴페인 브레이킹을 했다. 현대의 진수식은 19세기 초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에서 유래됐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영국과 유사하게 진수자가 진수도끼로 테이프를 절단하고 샴페인 병을 선체에 부딪혀 깨뜨리는 순서로 진행한다. 여성이 진수줄을 절단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물을 지정하던 종교의식의 연장이다. 진수줄을 자르는 것은 탯줄을 자르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무 장군의 증손자인 강영구 씨도 자리를 함께했으며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성군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다만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서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과 6.25 전쟁 7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 정부의 철학이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한 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지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의 프리초프 난센급 방공 호위함에 탑재된 이 레이더는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스파이 1D 레이더의 소형함 버전으로 탐지거리, 동시 대응 능력이 스파이 1D보다 다소 떨어지는 염가형 제품이다. 록히드 마틴 등은 충무공 이순신급 선체를 기반으로 스파이 1F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하고 MK-41 수직 발사기 32셀 또는 48셀의 SM-2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을 싣고 외부 발사기에 하푼 함대함 미사일 8발과 램 발사기 등을 장착한 설계안을 내놓았다. 방산업계에서 제시한 미니 이지스함 가격은 한 척에 6천억에서 8천억 원 수준이었다. 당시 전력화를 준비 중이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한 척 획득 비용이 1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제안이었고, 이 때문에 해군이 이 제안을 외면하면서 미니 이지스함 구상은 사장됐다. 한국 군함 설계 기술 뽐낼 큰 판.
착실하게 차기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던 해군은 2011년 전력화 계획에 KDDX라는 명칭으로 6척 소유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짰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안보 환경의 변화는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군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추가 소유를 제기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한 배치 II 3척 건조를 결정했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KDX-IAEA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2020년대 후반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에 약이 됐다. KDDX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II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10년 전 구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군은 2017년 4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KDDX에 요구되는 주요 성능과 재원의 가이드라인을 짰고, 2019년 시작된 탐색 개발을 통해 KDDX의 방향성과 개발에 반영돼야 할 첨단 기술의 목록을 정리했다. 탐색 개발을 완료한 군은 2020년 4월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전투체계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 성능을 확정했는데, 이렇게 확정된 목표 성능은 10년 전 KDX-IAEA가 추진되던 당시 요구되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군은 KDDX의 핵심 임무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능력은 물론 단도탄 탐지, 추적을 명시했다. 방공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덩치도 커졌다. 당초 KDX-IAEA는 기동함대의 질적 주력인 1만 톤급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6천 톤급 중형 구축함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KDDX는 만재 배수량이 8천 톤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자 해상에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주력함 수준의 전투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판이 커졌다. 최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함 설계 기술을 한껏 뽐낼 수 있는 큰 판이 열린 것이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7조 7,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다음으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KDDX의 사업비는 7조 원에 달한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도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한다. 8,000톤급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 될 KDDX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은 9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 구축함 건조를 위한 각종 하위 시스템 개발과 생산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다. 도대체 이외의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KDDX의 사업 비용이 이토록 상승한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요구 성능이 일반적인 방공 구축함을 압도하는 주력 이지스 구축함 수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KDDX는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임무는 물론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장기적으로는 요격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센서와 무장이 들어가야 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우선 대단히 비싼 센서가 탑재된다.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의 대공 레이더는 5,500톤급 구축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염가형 기계식 레이더 MW08이 채택됐다.
여기에 AN/SPS-49와 같은 2차원 대공 레이더나 STIR-240 사격 통제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가 마스트로 불리는 철탑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러나 KDDX는 모든 센서를 통합 마스트,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모두 집어넣었고 레이더도 이지스 레이더의 버금가는 고성능 레이더로 교체했다. 기존의 이지스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에 유리한 S밴드 단일 대역 레이더다. S밴드는 대단히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 정밀 추적 능력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밀한 파장을 가진 X밴드를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국 해군의 경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 개발 과정에서 S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밴드 레이더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듀얼밴드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효율적